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네. 정말 바쁘실 텐데 네. 저녁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시간에 이 심각한 부동산을 얘기하시다니 어쨌든 네. 뭐 불러주셨으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좀 말씀드려서 뭐라도 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제 지금은 안 나왔고 공약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추론하면서 기대감이 많아요. 그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반응이 어떤가요? 이걸 시장의 민감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공약이 있었지만 먼저 반응하는 곳이 뭐 잘 아시다시피 강남이죠. 네. 또 그 중에서도 재건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뭐 통계로 많이 뭐 보셨겠지만 강남 수초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목동도 최근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최근 또 신도시 쪽 뭐 분당 같은 데도 제법 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주로 테마가 이 강남 그리고 그 인접 지역 또 재건축 이런 곳들은 지금 뭐 거래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약간 집주인들이 기대감에서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양상인데 또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강북 지역이라든지 또 뭐 경기 인천 쪽은 뭐 통계로 보면은 여전히 마이너스라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 이제 편차가 좀 드러나는 뭐 그런 장세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집주인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이 매수자들이 그 별로 좀 시장을 좀 회의적으로 보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동상이몽장세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시장이 시속 게임을 하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통계를 내는 기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집주인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결국은 전체 지표상으로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표가 플러스인 게 실제로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줬었나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지표라는 게 서베이니까 그때그때 호가를 가지고 부동산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텐데 그게 실제로 정말 몇 달 있다가 영향을 줬었는지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는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아니요, 최근에 그 실거래가를 보면요. 네. 강남 쪽에서는 신고가를 찍은 곳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거래가 한두 개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제대로 그게 시세인 거냐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산 거냐. 저는 되게 오늘 뉴스 보고 놀란 게 그 청담동에 350억짜리 네. 집에 주차할 수 있는 게 분양이 5개월 만에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건데 이제 그거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의 신고가를 내는 거를 우리 구독자님이 보시기에 실제 우리가 부동산에 영향이 있는 건지 바뀐 건지 이렇게 볼 수가 있냐는 게 좀 궁금해서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아까 350억 네. 말씀하신데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 시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일반 시장의 호황과 불황을 떠난 얘기란 말이에요. 네. 천상의 세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뭐 강남에 비싼 집이 팔렸니 뭐 혹은 뭐 집값이 다시 올라가느니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너무 극단값이에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강남에 주로 주택이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죠. 네. 아파트는 한 15억부터 한 50억 정도 사이에 네. 어떤 아파트가 거래됐느냐, 네. 그리고 뭐 아니면 신고가를 찍었나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강남에 갔을 때에 거래할 수 있는 그 박스권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 10억에서 50억짜리 집이 움직여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강남 집값 생각보다 비싸요. 네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려면은 돈을 들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시장을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네. 그 매수자가 결국 한두 개의 그죠 거래를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면은 네. 그게 결국은 실거래가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통계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그 얘기는 한국 부동산원 통계란 말이에요. 네. 네. 한국 부동산원은 제가 보니까 그 중개업소 사장님들의 호가 플러스 실거래가를 좀 많이 집어넣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등락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지금 국지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다. 네. 이때 좋아지는 거니 뭐 무주택자들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약간 그 지표상으로는 플러스 나오고 있는 건 맞고 네. 이게 이제 과거에도 보면 물결 효과라고 그래요. 네. 예, 물결 파도처럼 이렇게 주변으로 번져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민감도가 높지는 않아서 네. 현재로 보면은 강남만의 뭐 잔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다. 예, 예. 네. 네. 뭐 일부 용산하고 분당하고 이 지역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멀리 보면 저는 범강남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 시장이 약간 움직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1분기에는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영향이 수요자를 더 위축시키기도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은행에서 조금 다시 대출을 풀어준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40년 만기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앞으로 수요자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동상이몽이라고 하셨는데 수요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각자 다른 생각으로 거래 안 하고 갈까요? 아니면 수요자들이 좀 들어설까요? 아니면 계속 외면할까요? 거래는 약간 이루어질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재작년처럼 이른바 이제 패닉 바잉, 뭐 영끌 비투, 뭐 점집사 이런 얘기가 점집사는 뭐예요? 젊어서 집 사는 거예요. 아, 참 저도 모르는 용어가 너무 우리가 많아요. 안 젊은가 봐요. 요새는 애집사도 있어요. 애집사. 애집사는 뭐예요? 애기 때 집 사는 거. 어머나. 네. 근데 저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들인데 뭐 MZ 세대라고 하지만 네. 뭐 Z 세대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본인이 샀다기보다 주로 부모님이 사신 거죠. 명의만 그렇게 된 거고 제가 보면은. 근데 30대들은 제가 특성을 보면은 돈 되는 거는 다 투자하는 세대예요. 네. 그래서 아파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현 단계에서는 네. 가격 메리트가 별로 뭐 이렇게 없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면은 30대가 그 재테크 IQ라고 그러죠. 지능이 가장 높은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할 때는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할 게 뭐예요? NFT.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 비싼 거는 사모카드만 보니까. 네. 몇십억도 있습니다. 예? 몇십억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뭐 그건 뭐 쌈짓돈 투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뭐예요? 요새 뭐 조각 투자 많잖아요. 네. 뭐 미술품, 그다음에 뭐 건물, 그다음에 뭐예요? 뭐 저작권, 그다음에 음반, 심지어 한우도 있더만. 네. 한우를 쪼개는 게 아니라 이제 돈 모아가지고 이제 이게 송아지 때부터 네. 길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팔아서 한다는 뭐 코인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 어떤 상품이 매력적일 때 그게 약간 집단화되어서 구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은 부동산 외에는 잘 몰라요. 뭐 주로 뭐 잘해봐야 예금, 좀 해본 펀드, 뭐 그리고 좀 뭐예요, 뭐 ELS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제가 보면요. 근데 30대들은 확실히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 퀴즈라고도 하고 뭐 심지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잔악계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 정도로 물론 그건 조금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네. 그 정도로 IQ가 높기 때문에 네. 묻지마 그런 매수를 저는 당분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올해하고 내년 정도는.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핵심 수요층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는 안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인사이트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거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낮다. 왜냐? 30대들은 지금 금리가요. 더 오를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은 금리의 민감도가 낮죠. 근데 조금 더 오르면은 역치값을 이게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일정한 역치값이 되면은 아마 시장의 한 분은 저는 휘청거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30대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한다면은 일부 재건축이나 이런 좀 쪽으로 꿈틀거릴 수 있지만 거래량이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힘들다. 서울 보니까 네. 거래량이 많을 때 월간 단위로 아파트가요 15,000건까지 거래됐더라고. 네. 네. 많을 때 15,000도 있더라고요. 지금 원래 3월 달에 얼마냐? 1,302건이에요. 네. 작년이 얼마였나? 작년 3월이 3,762건이에요. 네. 그때 비해 35%밖에 안 돼요. 네. 올해 상반기에 거래가 아무리 많아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전 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아니 조금 더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3,000건 넘기 어렵다. 네. 여전히 네. 거래 부진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거래는 수요자들의 심리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집 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집 살 사람들이 줄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줄었다. 혹은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과 일부 어떤 지역들의 어떻게 보면은 꿈틀거림을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현미경 보듯이 하지 마시고 조금 넓게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네.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네. 바로 금융 환경을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그죠? 조금은 급할 거 없다. 좀 느긋하게 지켜보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부자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1분기에 수요가 위축됐다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또 많이 내려가지는 또 않았어요. 안 왔죠. 그 생각해 보면 부자들이 또 싸게 팔지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들의 행보에 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다주택자들의 행보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시장에 매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담부 정렬하고 요새는 하도 유행어가 돼가지고 다 아실 텐데 전세나 대출금을 안고 주로 뭐 자식한테 만약에 정렬을 한다면은 그죠? 네.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넘기는 건데 그러면은 부담부 정렬은 주로 이제 그 부채, 그 전세금이 부채잖아요. 네. 대출도 부채고 그거는 양도세가 나와요. 왜냐하면 네. 채무를 양도한 거기 때문에. 네. 대신에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류세가 나와요. 가령 10억짜리 아파트면은 네. 전세가 8억이다.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8억은 뭐예요? 그거는 양도세가 나오는 거고 네. 2억이 돼서 이제 아들이 내는 거겠죠. 아들 네. 딸이 내는 거죠. 정려세 그거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양도를 시도할 겁니다. 매각을 시도할 거예요. 네. 근데 여차 안 되면은 부담부 정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세 번째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죠. 네. 지금 요번에 대선 공약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아파트도 매입 임대를 허용하겠다라고 네. 나왔죠. 다만 이게 소형만 돼요. 네, 그러니까 큰게 전용면 안 이제 되죠. 25제곱미터, 25평형,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만 하는데 만약에 하면은 뭐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하겠다는데 금액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봤을 때 6억 정도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그 방법인데 부담부 정려나 어떻게 보면은 그 임대사업 등록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매입 임대 사업 등록 부분은 그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당하고 또 어쨌든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장 매각하는 부분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주택수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 잘 보시면은 요번에 3월 달에 그 공시가격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급등했죠. 네, 그쵸. 근데 정부가 어떻게 됐어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깎아준다.
깎아준다. 작년 수준으로 낮춰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깎아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대선 공약을 봐야 될 거잖아요. 대선 공약도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취득세를 좀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 말씀드린 거 한식 그 양도세 감면 그것도 있어요. 정상세율로 이제 부과하는 거죠. 네. 그런데 보유세에 대해서는 깎아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잘해봐야 이런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집이 두세 채인 경우 종부세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0%에서 200%로 낮춰준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신호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호를 읽는다면은 결국은 주택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걸 이제 물건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6월 1일 날이 이제 그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데 이게 5월 1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계약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잔금 기준이기 때문에 네. 계약부터 잔금까지가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매각하더라도. 근데 너무 빠듯해요. 지금 거래가 어차피 안 되고 그렇죠. 다주택자가 이럴지 저럴지 결정도 못 하고 네. 또 매수자들도 지금 그렇게 뭐 이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번 5월 달에 매각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언제쯤 좀 나올 것 같냐?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 예측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막상 임박해서는 안 나와요. 과거에서.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년 5월 10일까지잖아요. 그러면 한 두 달 전까지 임박해버리면 네. 안 나와요.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는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결국 요번에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겠죠. 네. 요번에 종부세 별로 달라질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작년보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다주택자 입장에서 네. 덜 나오진 않겠죠. 그러면은 12월부터 한 3월까지. 한 3월 정도까지. 네. 예, 거의 그러면 2월 말이지 그러면 네. 실제로는. 그래서 연말부터 한 2월 말까지 저는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데 문제는 매물이 과거처럼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행로가 갈 길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띄엄띄엄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실소유자분들이 양도세 절세 매물을 사시려고 그러면은 이게 제가 붕어 낚시 하듯이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물 낚시 하듯이 제가 어렸을 때 그물 낚시 많이 해봤는데 이러면 이렇게 줄로 쫙 해가지고 이게 낚시 바늘을 한 20개 달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하나 걸려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과거처럼 매물이 쏟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네. 오히려 산발적으로 국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리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지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대출 네. 규제가 언제 풀릴지 몰라요. 네. 공약은 지금 생애 최초는 80% 해준다고 그랬죠. LTV를. 네.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80% 한다고 그랬지만 네. 그러고 뭐 나머지는 70%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또 언제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뭐 사실상 금융위에서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은 안 바꿔도 됩니다. 그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 할지 그게 모르는데 문제는 자금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30대가 이 재테크 지능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건데 요번에 금리가 지금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금리는 생각보다 안 비싸요. 네. 네? 지금 언론에서는 막 연 7% 이렇게 싸잖아요. 그 다 거짓말이에요. 네.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보통 혼합형 주담대를 하거든요. 네. 네. 그게 5년 고정금이면 나머지는 뒤에, 이제 네. 변동이에요. 지금 4.1, 4.2예요. 네. 그렇죠. 전세대출금리는 더 싸. 3.3, 네. 3.5이래요. 그 변동금리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픽스로 하는 것들은 다음 달부터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네. 그거는 맞죠. 근데 왜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느냐? 가상금리를 낮추면서 나타난 건데 문제는 집은 지금 당장 투자하는 어떤 그 구주 목적도 있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건데 30대들이 그러면 풀베팅해서 예?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렇게 풀베팅해 집을 사시겠냐고. 내가 30대라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럼 답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네. 박사님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작년에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 일반 분양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 다 합해도 아파트 분양으로는 2000년 들어서 최저치였잖아요. 8천 몇 세대
정도밖에 못했고 올해도 지금 제일 큰 분양해야 되는 둔촌주공이 지금 공사 그렇죠. 중단 사태고 그러면은 내년 내후년에도 서울의 공급은 굉장히 부족하겠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금리 올라가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공사비가 또 계속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그럼 과연 이게 또 집값이 쉽게 내려가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급 부족과 그러니까 원가 상승. 때로는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이제 항상 1차원적으로 이걸 이제 선형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이 Y는 AX 플러스 B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면은 가끔 3차원, 4차원 그 방정식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시기에 어떤 민감도에 따라서 저는 결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네.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헤렌르트 이런 그 통계 한 400년 넘었거든요. 그 통계를 다 보면은 부동산은 물가만큼 올라가요. 네. 그 부동산은 물가예요, 물가.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물가에 대한 보상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 건축사하고 내가 통화했는데 요새 이제 일반 그 건축물 있잖아요. 네. 짓는데 보통 옛날에는 3.3제곱미터당 450에서는 500 정도 들었는데 요새는 550에서 많게는 한 700 정도 들어야 돼요. 네. 네. 한 20에서 한 3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한 근데 6개월 만에 그런 거죠. 아,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관계 없는데 이 원자재 값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반 경직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한쪽만 이렇게 프레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이거 착시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일방적 주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는 것도 틀린 말이고 무조건 금리 올라가니까 폭락 온다는 그런 그 얘기들도 저는 다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자, 거칠게 말해서 그러면 공급이 없다고 집값이 급등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2012년에 하우스포 사태가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때에 비해서 집값이 지금 강남은 3배에서 4배 올랐단 말이에요. 300쯤 올랐죠. 압구정 네. 그저 33평짜리 아파트 그 10억 할 때 아니 8억 5천까지 떨어졌어. 그게 지금 비싼 거는 40억까지 하잖아요. 40억 하죠. 네. 그때 안 사고 뭐 했어 그럼? 그때 뭐 그러면 뭐 입주 물량이 얼마였어요? 그쵸.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지금 네. 얼마예요? 맞을 때 45만 아니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입주 네. 물량이 그때 18만 가구밖에 안 됐다고. 12년도가 작았죠. 그렇지. 많을 때는 이제 40만, 50만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쭉 오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거예요. 적어서,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시세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일부 있어요. 민감도가 높은 것들은. 그런데 이게 눌렸다가 어느 순간 이게 트리거 포인트라고 있죠. 어떤 계기가 되면 이게 폭발해 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선형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이게 시세가 반영이 되는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공급 안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면은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오버슈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단선적으로는 이게 부동산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심리학적으로 들어갔겠어. 이게 그렇게 산수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규제 완화된 기대감 한쪽은 또 뭐예요? 그 대출 금리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부딪히면서 시속 게임을 하는데 집값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크게 오르기도 좀 힘든 구조잖아요. 네. 왜냐하면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다면 올해 좀 거래 부진도 저는 올해 하나의 현상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분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시장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수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이게 그대로 이게 그 직선적으로 전달이 잘 안 돼요. 이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번에도 보면은 봐봐요.
청와대 집무실이 청와대 없어져요. 대통령 집무실이 종로구에서 용산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종로도 오르고 용산도 올라. 한쪽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 한때 유리한 식으로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네. 물론 그게 시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어쨌든 헷갈리는데 시장을 바라보실 때 어쨌든 좀 종합적인 균형적 시각에서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뭐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럼 지금 만약에 30대 신혼부부예요. 여기 질문제도 있긴 한데 만약에 우리 박사님이 딱 앞에 왔어요. 30대 신혼부부가. 그래서 상담을 왔는데 질문이 딱 하나예요. 지금 저 집 살까요 말까요? 이름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집이 없는 신혼부부 이제 시작하는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당신도 의사결정 못 내리는데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쉽진 거죠.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매입가를 낮추는 거 외에는 저는 대안이 없다고 봐요. 미래는 모르니까. 네. 미래는 그렇게 안 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저는 전망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네. 없습니다. 명언이시네요. 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지 않고요. 전망은 어차피 틀리라고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오죽하면은 눈을 가린 투창 선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눈을 가리면은 자기는 잘 던진다고 생각하지만 네. 잘 안 맞거든요. 전망 네. 자체가. 네. 경제는 워낙 이게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폭락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야. 네. 그러면 내가 잘하는 방법 매입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래? 신혼부부라면은 일단은 지금 공급 분양이 지금 올해도 제법 있을 겁니다. 네. 사전 분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쪽에 맞춰라. 그리고 이번에 투기과일지구에서 네. 중소형도 추첨제가 이번에 들어가요. 네. 네. 종전에는 100% 네. 가점제이기 때문에 30대들은 거의 이게 넘사벽이나 큰 다름이 평수만 추천제가 없었죠. 있었죠 옛날에. 이번에는 이제 그 가령 투기과일지구에서 투기과일지구 많잖아요. 서울도 있고 네. 하남도 있죠.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 광명, 많죠. 과천, 뭐 성남인데 뭐 다 대부분이죠. 투기과일지구예요. 경기도는. 근데 6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60%. 네. 그다음에 60에서 84제곱미터까지는 30%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민영 뭐 가령 삼성이나 현대나 뭐 재개발 재건축하는 요것도 해당이 되니까 일단은 노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매물을 사는 방법이죠. 지금 집 살 수 있어요? 못 살 텐데. 그러니까 뭐 이런 관점이죠. 뭐 예를 들어 아주 비싼 지역이 아니고 한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의 집을 찾는 거고, 그럼 대출이 지금에서도 나오긴 하잖아요. 40% 20%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대출을 하고 뭐 신용 대출을 하고 해서 내가 사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제 가격이 이렇더라고요. 실거래가가 있는 데도 있지만 실거래가는 낮은데 호가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급매물이라는 기준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걸 생각해야 되는 건지 호가보다 낮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네. 급매를 사야 된다. 그 네. 급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발적으로 나올 거다. 네. 국지적으로 나올 거다. 쏟아지지 않는다. 다리품을 팔아야 된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네. 때 기준은 주로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가 대부분이 아파트가 정점이에요. 네. 단기 고점이에요. 네. 왜 그러느냐? 그건 다 똑같아요. 그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송도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하다못해 뭐 이게 부산도 그렇습니다. 판교, 부산도. 부산, 네. 네. 제주, 뭐 광주, 울산, 뭐 포항 다 똑같습니다. 네. 왜 같이 이번에는 시장이 움직였느냐? 이걸 이제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바로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유동성 세례, 유동성 폭탄, 뭐 유동성 산사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결국 다 끌어올린 거라고 보여요. 물론 임대차 3법도 일부 네. 영향을 줬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이런 절세 매물을 작년 그러니까 그때 고점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 싼 거면 돼요. 10%. 호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호가에 하지 말고. 한 10% 정도 싼 거 보시고 작년 고점에서 10% 언더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 젊은 층, 네. 젊은 층은 네. 한 10% 정도고 네. 초가 주택들은 한 5% 정도. 조금 5% 정도. 네. 만약에 30억짜리면은
3억 싸게 내놓겠어요? 한 그렇죠. 1억 5천 싸게 내놓겠지. 네. 30억짜리 젊은 부부가 가긴 그건 이제 조금 다른 분들. 그건 그래서 다른 제가 한 분들이고. 10% 정도는 네. 보시라고. 네. 그래서 지금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하게 되면은 외곽 지역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데를 팔 수밖에 없어요. 네. 최근 2, 3년간 탈서울 내 집 마련, 비강남의 반란 이게 테마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강남보다 외곽 지역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네. 보면. 퍼센트로는 그랬죠.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 팔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좀 다리품을 팔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그게 지금 막 그리 급하게 하실 건 없고 네. 조금은 그런 매물들을 좀 기다리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런데 이게 막상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아요. 이 결단력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결단력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자금이에요. 네. 절세 매물은 가급적 그 계약부터 잔금까지 짧게 해달라고. 네. 심지어 있잖아요. 일주일 만에 계약부터 잔금 쳐달라는 매물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매도자가 급한 거죠. 그렇지.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혜택을 돈을 보니까. 네. 좀 미리미리 좀 마련해 둬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집이 종기 나왔는데 펀드 해지하려니까 마이너스 20%야. 어떻게 해지? 네. 위에서 뭐 3년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자금 마련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거는 구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집 살려면 구매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구매력은 내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그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죠? 그 다음에 결단력은 결국은 나름대로 그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시장을 보는 눈. 그건 누구든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조금 절박하면 가능해요. 절실하면 가능하다고. 네. 필요하면 가능해요. 꼭 집을 사야 되겠다는 필요와 절실함이 있으면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주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적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궁하면 변한다고. 예. 그러니까 자기 절박하면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안 샀다는 얘기는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안 사도 돼. 네. 근데 이럴 네. 수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생애 최초 구매자한테는 LTV 80%로 네. 높여준다고 하고 40년 만기 대출도 나온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대출이 좀 모자라서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신혼부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일기 신도시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거기 특별법 만들어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수도권 안에서 10억 미만 아파트를 찾으려면 그나마 찾아볼 만한 데가 일기 신도시더라. 네. 근데 단기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5년간 재건축이 하나의 테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기 신도시가 한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공약 자체는 지금 30년이 넘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네. 아마 안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쵸. 시장의 민감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만 시장은 이게 사실을 이게 팩트를 직시하기보다 이거를 굴절시켜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바라보면은 이거는 별로 테마가 될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인상 비평이라고 그래요. 예? 철학. 예? 그냥 이거를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인상적으로 이미지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해가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한번 물론 너무 띵글 말고 그죠? 한번 저는 도전해봐도 괜찮겠다. 다만 몸태클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낡은 집에 들어가서 살 준비가 돼야 네.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저는 나쁘지는 않다. 멀리 바라보고.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울의 빌라나 다세대와 그 일기 신도시나 경기도의 아파트 아파트 선호가 지금까지는 좀 더 있었는데 이게 계속될지 아니면 그래도 서울이 나을지 이건 그 어떻게 보시나요? 조건은 저는
재개발이 된다면은 당연히 서울이 낫겠죠. 네.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재개발되는 빌라는 너무 비싸고요.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렇죠. 아니 내가 선장이라면은 내가 아니면 갑판장이라면은 내가 배를 몰고 갈 수 있지만 나는 있잖아요. 그 배 거대한 배 속에서 나는 그냥 주방장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아파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황금성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다만 서울 도심에도 나홀로 아파트가 네. 있어요. 네. 사람들이 나홀로 아파트를 우습게 보는데 저는 나홀로 아파트 그렇게 안 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뭐 유명한 아파트 있잖아요. 엄마 아파트나 압구정 아파트나 이런 데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통계를 한번 보세요. 통계를 보면은 오히려 나홀로 아파트가 이런 랜드마크 아파트 못지않게 올랐어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고 돌면서 순환매라고 그러잖아요. 비슷하게 오르던데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네. 생각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을 저도 올해 31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지금 먼 데서 제가 살다가 새벽 1시 돼도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네. 안 가고 숙식실에 잤다가 제가 이혼당할 뻔했는데 네. 집에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무조건 저는 시내에서 가까운 데 사는 게 저는 네.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러니까 요새는 또 GTX라든지 또 곧 뚫리겠지만 네. 좀 지하철도 보면은 신도시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데도 많아요. 네. 너무 멀리는 말고 네. 가급적 뭐 저는 그러니까 결론 내면은 만약에 단순 재건축이 재개발이 안 된다면은 저는 신도시가 낫겠다. 애도 네. 키워야 되잖아요. 네. 요새 또 얘기 안 놓는 분도 계시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까지 다 고려한다면은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중요 아닌가? 애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나중에 그렇죠. 막상 살아보면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주거 여건이 잘 된 데가 낫고 네. 그렇게 않고 꼭 도심에 살아야 된다면 저는 나홀로 아파트도 나쁘지 않다. 네, 일기 신도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이것도 너무 저는 왜냐하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받는 질문들 저는 나름의 답을 해주지만 박사님 의견이 궁금해서 그런데 일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분당은 넘사벽이라고 치고요. 가격이 다르니까 나머지 신도시 중에서 제일 지금 가성비 좋은 게 어디인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촌이 삼보보다 비싸긴 하지만 뭐 가성비 이렇게 따져 보면은 뭐 나머지 뭐 일산 중동까지 해서 작년에 일산이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평촌하고 삼본하고 또 어디예요? 중동이 있죠. 중동, 상동, 중동 뭐 네, 그게 네. 겹쳐 있죠. 저쪽에. 글쎄, 근데 그까지는 막상 그거는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딱 지금 느끼기에 딱 가성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본이나 아마 중동 이런 쪽이 좀 덜 올랐어요. 그건 네. 맞아요. 평촌은 워낙 많이 올랐고 예. 평촌은 사실상 그 분당 이라고 판교 그쪽 요 과천 과천하고 쪽으로 영역이 이렇게 비슷해요. 묶으려고 하죠. 거기 예, 사시는 버블 분들. 세븐 그 멤버니까 네. 옛날에 네, 네, 네. 아마 삼본이나 중동, 상동 이쪽이 좀 덜 올랐을 거예요 아마. 네. 작년에 고향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후보지를 네. 여러 곳 하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죠. 네. 그래서 요새 엑셀 잘 하시잖아, 젊은 분들. 그래서 후보지를 한 30곳 정도를 설정을 해요. 3본 살 거냐, 아니면 고향 살 거냐, 그건 아무도 몰라. 가봐야 돼. 네. 금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후보 리스트를 딱 이렇게 만들어요. 30개 단지요? 아니면 30개 동이요? 30개 단지 정도. 30개 단지. 30개 단지 정도. 많이 할수록 좋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점수를 매기라고. 점수를 매기는데 어떻게 매기냐. 이제 가령 역세권, 그 다음에 중공연도, 세대수, 학군, 그죠? 뭐 조망권 이런 거 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역세권은 서울은 500m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200m야. 네. 그러면 한 얼마 정도? 한 뭐 거의 10점 만점 줘도 되죠, 뭐 8점, 그 정도. 10점 예. 만점에 8점. 그렇죠. 그다음에 역세권 뭐 요새 초품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초품화야. 그러면 한 9점. 네. 그죠? 그다음에 뭐 가령 지은 지 뭐 얼마 안 됐어. 일기신도 오래됐죠. 네. 그러면 이건 한 5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 뭐 있다 그러면 한 7점. 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쭉 매기 가지고 그 중에서 상위 한 10개 정도를 항상 감시하고 있어야 된다.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이제 가격 메리트도 있겠죠. 그러면은 작년 아까 말씀드린 고점 있잖아요. 네.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그때의 고점이 보통 아닌 것도 있어요. 그것도 상황마다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때에 비해서 몇 %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느냐. 이것도 결국 하나 변수로 넣고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거를 내가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요새요. 얼마나 요새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잘 돼 있죠. 잘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요새 보니까 생각보다 요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갭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전세가 비율 뭐 다 이렇게 요새 거의 예. 주식이 요새 뭐예요? ATS가 아니라 MTS, MTS. 모바일. 요새는 모바일 많이 하니까 네. 요새 그 거의 모바일 주식 거래 시스템처럼 잘 돼 있어요. 요새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요새 그 30대들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시니까 저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아까 이런 말씀하셨죠. 대출을 80%로 낼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100% 내도 관계없다고 봐요. 네. 왜? 펀드 해지 안 돼. 펀드가 해지를 할 수가 없잖아. 네. 이래서 해지가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출을 풀래도 관계없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못 끌고 가. 그렇죠. 예, 그 빚이 한번 안 짓눌러 보셨죠? 갑자기 부부 싸움이 늘어나 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경험남이신가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얘기야. 빚은 네.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고 네. 저축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요. 빚을 많이 지면은 네. 물론 그게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장기로는 못 끌고 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0% 내도 관계없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면은.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빚을 무조건 많이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장기로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나는 지금 이거 집을 살 수밖에 없어. 딴 데는 못 가겠어. 그럼 대출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만약에 네. 본다면은 나는 있잖아. 대출 장기 계획은 저는 가장 좋은 건 30%라고 봐요. 네. 많이 못 끌고 갑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만약에 장기로는 30%인데 내가 5년 뒤에는 30%야. 근데 내가 3년 뒤에는 50%야. 네. 올해까지는 내가 70%야.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런 이게 채무 상환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단기와 중기와 장기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데 풀로 배팅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그런데 상환 계획 같은 것도 충분히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역시 엑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로드맵을 짜야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대출을 더 내는 게 나쁘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는 보면. 네. 왜냐면은 대출을 많이 내면은 주로 주말에 좀 회식이라고 그러나? 외식이요. 외식. 둘이서 먹으면 회식 아니에요? 회식은 외식을 좀 덜해요. 그걸 이제 그 뭐냐면은 강제 저축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대출이 많으면 아무래도 소비를 줄이게 소비를 되죠. 일을 열심히 하게 되죠. 네, 일을 열심히 하게 그래서 회사도 이게 열심히 다니게 되고. 항상 부채가 악은 아니에요. 항상 나쁜 게 부의 작용은 아니고 긍정 작용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부채는 그러니까 스스로 하여금 이제 소비를 다이어트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본인이 판단하되 어쨌든 어쩔 수 없을 때는 저는 대출을 많이 내도 그거는 관계없다. 중요한 것은 장기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럼 지금 대출 받으려는 분들에게는 변동금리를 권하실까요? 아니면 고정금리가 나을까요? 대체적으로 혼합형 많이 하던데요. 네. 5년은 고정금리로. 왜냐하면 5년 뒤에도 금리 올라가겠어요? 네. 대체로 금리 정점은 언제 봐요? 길어봐야 내년 말이나 아니면 2024년 정도? 이 정도 보지 않을까요? 네. 뭐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금리도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뭐 5년 동안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때 가서 변동금리로 바뀌면 좋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5년 혼합형 금리를 많이 선택을 하시죠. 네. 지금도 저도 그걸 추천하는 걸 우리 지점에서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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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간에 원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철학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경청하느라 얘기가 네. 이제 딴 데로 갔는데요. 그 지역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최근에 또 많이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지방광역시가 좀 특히 네. 대구 같은 데가 좀 조정이 많이 받잖아요. 그 내년 내후년에도 내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이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울 빠지면 지방도 같이 빠져요.
네. 서울보다 먼저 빠지고 있어서요. 서울 아니 그렇지 않아.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지금 일부 세종하고 네. 세종하고 지금 그 뭐죠? 그 대구하고 이런 일부만 그렇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3월 때까지 통계 보면은 네. 서울보다 지방이 더 높아요. 네. 네. 예. 무조건 지방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물론 이제 KB 시세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지방도 입주 물량 없었던 데는 올해 무조건 그렇게 뭐 그쵸. 집값이 빠지는 건 근데 아니에요. 5대 광역시는 전체적으로 네.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좀 근데 많아요. 그리고 예. 대구는 좀 많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좀 높던데요. 그렇죠. 국지적 시장이기 때문에 네. 입주 물량 영향을 좀 받죠. 네, 내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많던데 네. 그런 시장은 그럼 좀 앞으로 한 1, 2년 조정을 좀 받을까요? 근데 대구의 아파트가 네. 요새는 다른 지역과 또 비교 우위를 통해서 매입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좀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요새는 보면 갭 투자가 시장의 큰 축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싸면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대구가 보면은 비수도권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가운데 가장 비싼 데가 대구입니다. 네. 실거래가로 보면.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그 수성구 범어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17억 7,500만 원까지 거래된 거라고 있어요. 해운대는 보통 17억 정도거든요. 해운대 마린시티가 보통 거기 뭐야 동부 올림픽타운 그런 게 그 정도 하더라고요. 30평대가 재건축 기대. 그렇죠. 그게 경남 마리나가 네. 가장 비싸. 경남 마리나나 네. 아니면 삼익비치가 가장 비싸고 대구는 제가 알기로는 경남타운 그게 가장 그 재건축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그런데 아마 입주 물량이 물론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금리하고 또 전세값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소폭 조정을 받더라. 근데 대구만 낮아빠지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오를 때 같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조정. 그럼 대구의 그 약세가 예를 들어 뭐 사실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가 전 대장인 것 같은데 느낌은 부산도 같이 그러면 이렇게 약간 사실 부산은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정도 아닌데 대구가 그런 영향을 주면 같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박사님은 혹시 간접적인 영향 정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간접적 영향 정도. 네. 네. 근데 지금은 대구하고 세종은 좀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아, 고기 두 개는 특별하다. 네. 다른 데는 아직 이상 조짐은 그렇게 네.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무조건 뭐 서울은 오르고 말이야 지방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물론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많긴 네. 한데 그게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1분기까지는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이 더 올랐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네.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이 많았었잖아요. 박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나요? 아니면 완화한다면 뭐를 완화하는 게 적절할까요? 지금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보면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보통 이제 순정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100가구를 지으면 한 130가구 정도 네. 늘어나거든요. 지금 뭐 서울에서 공급할 때가 재개발하고 네.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네. 네. 언제까지 공급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공약을 보면은 크게 그 정밀안전 진단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30년째는 아예 면제한다거나 아니면 제초안이라고 그래서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저는 그걸 제초제라고 부르는데 네. 제초제. 네. 제초제처럼 이제 못하게 뿌린다 이거. 네. 근데 지금 관건은 그 정밀안전진단 기준이 있잖아요. 네. 뭐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뭐 50에서 30%로 네. 낮추는 거, 뭐 그다음에 생활 뭐 편의성 이런 걸 좀 더 올리고요. 네. 뭐 가중치를 좀 높이는 거 이런 거는 이거는 시행 규칙이에요. 그건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어요. 시행 규칙은 내일부터 안 되나? 한 달 뒤에 할 수 있어요. 좀 금방 하죠. 금방 할 수 네. 있고. 소급 적용은 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제 네. 생각에는 결국은 제초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제초안이 사실상
조합원들하고 그 실제하고 저는 엄청나게 온도차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조합원들은 이걸 면제를 원하거든요. 폐지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초안 적용을 안 받잖아요. 네. 뭐 가령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좀 뭐 반포 1단지라든지 저런데 뭐 삼성동 뭐 상한 삼성동 그거죠. 저 홍실 청실 이런 네. 것들. 그다음에 서초동 신동아 뭐 그다음에 잠실에 뭐 장미나 이런 거죠. 뭐 진주 같은 이런 단지들인데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가구당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10에서 50%까지 지금 누진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잖아요. 뭐 많은 데는 뭐 8억씩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 절반으로 낮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최근에. 예, 이걸 약간 확실하지 않는데 어쨌든 절반으로 낮추면 그러면 8억 내다가 4억 낸다. 이거 하시겠어요? 재건축을? 그렇게 왜냐하면 면제를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네.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네. 안 한다는 게 욕심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의 중거점은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앵커링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중거점. 이게 단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 단내림은 뭐예요? 2017년도 이전에 관리처분 받은 단지들은 하도 안 냈는데 네. 내가 지금 뭐 5년 만에 갑자기 내려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조합원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과연 재건축 문제가 이게 공급 어떤 활로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데 실제로 조합원과 현실 사이에서 이게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폐지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거를 그쵸. 이거를 세금 문제는 어쨌든 쉬운 건 아니니까. 폐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책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폐지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 정서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절반으로 낮춰준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건축은 5년 내에 저는 이렇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어떨 때는 들썩거리다가 어떨 때는 좀 빠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5년 동안 테마를 저는 만들 거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공급은 저는 그러니까 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규제를 완화해서 이게 준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요. 근데 지금도 서울이 물량이 없다고 난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초안도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줄다리기를 오래 해야 되고 그러면 재건축 추진을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나요? 앞으로? 그러니까 기대감만 잔뜩 커지는 장세라고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최종 관문이자 최후 관문이 어디예요? 제초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초안을 가려면 지금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부터죠. 그때 중공부터인데 이걸 가령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부터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네. 그것도 법 바꿔야 된다니까. 이게요 시행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보니까 법으로 딱 이렇게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신호를 아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굴절하고 그리고 아전 인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대감은 있단 말이에요. 집값이 별로 안 빠진다. 재건축 때문에. 올해 집값이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고 결국은 미래를 먹고 자라는 미래의 기대를 먹고 자라는 유기체라는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동산은 다 지금 이 집이 일종의 자산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산 정식 목적으로 사는 이게 집의 자산화라고 그러는데 이 트렌드가 지금 무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집을 왜 사요? 집값 안 오르면 왜 사요? 차라리 주식해가지고 그쪽에서 재산을 정식하는 게 낫지.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3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적으로 소비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냐면 2년마다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너무 올려달라고 할 때 그리고 2년 살았는데 나가라고 할 때 이때 진짜 힘들다 이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반기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세는 안 오릅니다. 안 오르나요? 네. 그럼 이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건가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작년에 최소한 가격보다는- 장기까지 알면은 저는 오늘 출연료를 3배 받아야 돼. 자꾸 확대하지 말고 본인이 전문가시면서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전셋값은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 왜 그러냐면 이제 이치를 말씀드릴게요. 전세 가격 지수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주간 단위로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전세 가격 지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신규만 가지고 해요. 네. 새로 계약하는 것만. 네. 근데 전세 실거래가 지수라고 또 있어요. 발표는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재계약까지 포함해요. 네. 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재계약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세값이 그 사이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많게 오른 데는 곱절 올랐어요. 제 아는 후배가 이 친구가 돈이 좀 많아가지고 도곡동에 살았는데 네. 도곡렉설 아파트가 43평에 살았어요. 근데 2년 전에 이거 한 12억 정도 전세를 거래했단 말이에요. 요번에 최근에 1월달, 2월달에 얼마 거래됐냐면 25억까지 거래됐습니다. 네. 이 매매가 아니에요. 전세예요. 네. 지금 얼마 나오느냐? 조금 낮게 나와. 21억 정도 네. 나와. 그래도 21억, 말도 안 20억. 되네요. 왜 학군 수요가 이제 끝났으니까. 네. 그런데 그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들은 이 진짜 졸도할 수준이에요. 이제 뒤로 나빠지. 전세값이 따블 올랐으니까 어디로 네. 가겠어요? 네. 그런데 실제 이게 전세 가격 지수는 신규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전세값이요 지금 별로 안 올랐어요. 3월달까지 매매랑 비슷해요. 네.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럼 8월달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오히려 뭐예요? 재계약 갱신 청구권 했던 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매물이 오히려 공급이 될 수도 있지. 네. 물론 다른 데 가서 물론 구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전세가 소통이 되잖아요, 지금. 유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이나 8월 달이나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결혼할 건데 10월 달에 결혼할 거예요. 그런데 전세를 9월 달에 구할래? 지금 구할래? 차이 날까요?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계약으로 그 시장에 있으시다가 신규로 가는 분들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래서 뭐 전세 푸원이 렌트 푸원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신규에서 신규로 가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오를 건 없다. 그 사이에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충격을 시장이 저는 어느 정도 흡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유통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 불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예, 조금 수급 불균형만으로도 전세값이 급등락하는 그런 상황은 올 수 있지만 올해 우려했던 전세 대란이니 뭐 이런 거는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 네. 이미 다 올랐다. 네. 이미 2배나 올랐다. 2년 사이에 이미 2배나 올랐는데 뭐 또 오르겠느냐.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매 시장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거고 동상이몽은 조금 더 갈 거고 그렇죠. 매도자와 집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매수자 다 각자 조금 다른 생각하면서 거래량 침체도 좀 갈 거다. 거래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아닐 것 같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런 시국에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박사님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또는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네. 라고 할 만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조급증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아파트밖에 몰랐지만 지금 30대들은 아파트는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봐요. 원 오브 댐이라고 저는 보고요. 뭐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배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쫓겨난다든지 이런 절박하면은 의사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궁적 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투자하신 게 아니라 그건 필요하고 절실해서 사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일단은 너무 그렇게 급할 건 없다. 큰 상승장은 저는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급락온다 이런 거는 또 다른 공포주의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급등하기에는 왜냐하면 글로벌 주택 가격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결국은 좀 느긋하게 만약에 올해 안에 집착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 군데 건물 쳐놓도 실에서 건매물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바겐 헌터가 되라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헐값 사냥꾼이라고 얘기해요. 네. 네, 그러니까 라면을 사더라도 그 비싼 데 사지 말고 뭐 할인점을 사든지 땡처리하는 걸 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걸 뭐 전문용어로 패테일 헌트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미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쉽게 얘기하지만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게 네. 사는 거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데 제가 싸게 사면 모든 게 용서되고 신도 용서한다 이런 말 했어요. 우리 하느님도 싸게 사면 용서하십니다. 네. 부처님도 싸게 사면 용서하니까 그거 외에 당신이 갖고 있는 저주가 뭐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경매하든지. 네. 경매는 그거는요. 그거 경매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정상 가격으로 아니라 할인된 가격으로 사겠다. 그걸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느긋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라. 그래서 올해는 충동 구매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시고 조금 냉철하게 굳이 안 사도 되지 뭐 굳이 왜 사? 집은 필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택이니까 약간 계륵장이에요. 천천히 하셔도 계륵장이요? 네. 물론 이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하나만 더 하고 요새는 사이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사이 전문가. 사이비 전문가가 아니라 그건 뭐죠? 사의 전문가. 사이. 그러니까 전문가와 전문가의 사이에 사이. 있다. 사의 전문가요. 네, 중지를 모으는 거하고 비슷한 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네. 내가 그 중심에 서서 자신만의 하나의 어떤 생각의 힘을 기르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수 사이비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말 믿지 말고 한 사람 말을 팬덤이 무서운 거거든요. 냉철한 입장에서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그 영양분을 삼아가지고 내가 사고의 어떤 그런 힘을 기르는 어떻게 이거 약간 합리적 상상력인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제가 사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사이비 전문가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은 발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박사님 끝나는 무렵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실수요자면 살 수 있으면 그래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려갈까봐 너무 무서워서 가격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안 사는 것조차 그것도 위험할 수 있다.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말이 틀린 말일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타이밍보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게요. 그러니까 필요하고 절박하면은 타이밍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필요해서 사면은 가격이 빠지더라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필요하니까. 그게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사결정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복부인은 있어도 복장군은 없다. 아 그러네요. 있죠. 복장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는 좋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아까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아까 결단력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그렇죠? 그럼 자금 마련을 미리 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게 쉽게 내릴까 말까 하루에도 생각이 12번씩 오락가락 하는데 어떻게 그 의사결정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핍박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절박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절실했기 때문에 그게 의사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그 두 가지 구매력을 갖추기 위한 돈, 그 다음에 이런 결단력을 기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심을 더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결정장애 환자들이에요. 네.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거는. 막상 자기 일 너무 되면은 힘든데, 네. 쉽지 않아요. 미쳐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타이밍을 재지 말고 저는 싸게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 연말까지 어쨌든 간에 좀 보고 뭐 급매물 많이 나오면 지금 사도 되잖아요.
네. 어때요? 그 사는 거에 대해서 뭐래? 그런데 다만 좀 혹시나 좀 빠질까 싶어서 좀 이게 좀 아쉽잖아. 올해 같은 경우는. 그쵸. 양도시 한시적 절세 매물이 과거에도 나왔을 때 가격이 약간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경험치 때문에 어쨌든 팔 수밖에 없다면은 조금은 내년 한 2월까지 보고 네. 뭐 좀 싸게 한번 거물을 쳐놔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더러우면 어떡하느냐?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그렇죠. 전략을 나름대로 짜 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좀 매입가를 낮춰보는 것도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네, 시장에 대한 전망과 객관적인 의견과 그리고 우리의 인간 본성에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셔서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고맙습니다. 되고요. 예. 네,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원갑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이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